안녕하십니까. 네, 잘 나오고 있네요. 14차 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5월 15일 금요일 오전 7시 20분이고요. 오늘 이제 C반 친구들은 이제 이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이 뭔가를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스승의 거의 전무후무한 스승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딴 거를 떠나서 이제 내가 어쨌든 그 스승의 날에 대해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던 거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라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다른 말보다도 우리 빨리 보자라는 말이 제일 서로에게 와닿을 것 같은 그런 하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일 수 있는 건 학생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또 보고 싶은 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상담하고 화상으로 조회하고 이제 이러니까 오히려 1학년 친구들은 더 많이 보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 반만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더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학하고 나서는 올해는 이제 우리가 서로 담임 학년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그대로 소속은 1학년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교과로만 만나는데 심지어 좀 또 오래 만나고 일주일에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작년에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좀 잘 담임 선생님이라서 혹은 좀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좋게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선생님한테 좀 더 이렇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나 아니면 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못 물어본 친구들 있으면 올 한 해는 조금 더 그래도 친근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수업 주차 구성이랑 몇 가지 공지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부러 선생님이 이거 촬영하기 전에 지우개 물 묻혀가지고 쭉 했어. 자, 또 우리 등교 계약이 연기가 돼가지고 우린 이제 5월 27일에 만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차시에서 예고했던 거랑 또 한 주차씩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5주차를 수업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그래서 이제 A반, B반, C반 이거는 다 이제 원격으로 듣고 6주차가 이제 A, C반이 원격으로 듣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1-4에서 가계, 기업, 정보를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랑 그리고 개념 프린트 이렇게 해서 이제 총 6개 를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4주차 때 얘네를 끝냈죠. 그리고 지난 차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왔을 거예요. 기업의 교과서 내용을 부분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차시에서는 선생님도 이거 사실 매주 고민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거든. 왜냐면 수업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원격 수업과 현장 수업 날짜,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A, B, C반의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행 순서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오늘까지 해서 14차 시에서 개념 프린트까지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정도만 이제 교과서랑 개념 프린트 정리하면 딱 1단원과 시험 범위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6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B반이 현장이고 A, B반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5월 27일 날 계약한다고 했을 때, 등교 계약한다고 했을 때 얘네는 원격이에요. 근데 돌아왔을 때 도 사실은 B반이 조금 더 순서가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험 범위나 아니면 진도 나가는 거에 있어서 제일 키포인트가 B반이야 지금. 그래서 B반 친구들이 진도가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조정을 하다 보니 6주차 수업은 조금 간단하게 가볍게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6주차 수업은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도 나는 물론 이제 나는 약간 정석적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생님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그냥 수업 준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기에는 내가 진짜 매차시 수업도 다 이게 찍고 이랬는데 선생님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조금씩 힘이 이제 붙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 카메라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원테이크로 이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찍겠어. 그치? 그래서 좀 하여튼 선생님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나도 이제 NG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B반 친구들을 우리가 조금 맞춰 가려면요 AC반 친구 이 얘기 하려고 했다. AC반 친구들을 조금 천천히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주차 원격 수업은 천천히 그리고 많이 안 나가고 그리고 하여튼 조금의 양으로 나갈 거니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B반 친구들도 정식 시간표에 들어오는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까지는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뭐 솔직히 우리 그러니까 너네랑 나만 근데 이것도 다른 선생님들 보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너무 많이 딱딱딱 했으니까 그리고 정석적으로 우리 해야 될 것들 다 했으니까 이제 6주차는 조금 라이트하게 편하게 가자 이 뜻이었어요. 알겠지?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진행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1-4의 1파트까지가 이제 원격으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돌아와서 현장 수업은 이제 정부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여기는 해야 될 얘기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3시간이야. 그러니까 교과서랑 개념 프린트랑 합해서 같이 볼 건데 한 3시간은 잡아야 돼. 그리고 이제 단원 마무리 이런 것까지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너네 시험 전에 그 문제 프린트 나한테 또 질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돌아와서 중간고사 전에 이루어질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집단 감염이 다시 또 조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우리 10차시랑 12차시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요거 이제 정정이야. 수업 내용 정정.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제 공지사항 확인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10차시에서 설명하다가 생산 요소 설명하다가 건물이나 아니면 그 공간을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자연자원, 토지로 설명했단 말이지. 근데 뭐 알겠지만 선생님 그건 잘못 설명한 거고 건물의 부분은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인공적인 부분이니까 이 건물은 토지가 아니고 자본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차시에서 선생님이 답지 프린트를 이제 우리가 C반 듣고 A반 듣고 B반 듣는데 C반 친구가 답이 하나가 잘못됐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3스텝 7번인가 그거 잘못됐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날 바로 확인해가지고 바꿔놔서 A반 B반은 상관이 없는데 C반 친구들 같은 친구들 중에 혹시나 이 문제 답안이 좀 잘못 나온 거로 채점한 사람이 있으면 요거를 좀 말을 이렇게 읽으니까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교생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교과서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 이제 선생님이랑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프린트, 개념 프린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부터 볼 거냐면은 페이지 35쪽 가보도록 합시다. 35쪽. 우리 이미 가계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 보시면 개성을 반영한 소비문화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 가계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소비를 줄였을 때 저축이 올라가지만 이 소비가 줄어듦으로써 사회 전체가 이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저축의 역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 옛날에는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을 되게 죄악시 여기고 많이 안 쓰고 이제 모아둬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되게 심했는데 소비가 이게 촉진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가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는 게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의 또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에 대해서
가게 입장에서도 적정한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소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지 기업이 다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 소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성을 반영한 소비 문화 부분을 좀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그 판매 수입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인데, 기업의 입장은 이윤의 극대화. 그랬을 때 이윤의 공식은 우리가 그 교생 선생님께도 여러분들이 배웠고 이제 선생님한테도 배웠지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총 수입을 늘리던지 아니면 총 비용을 줄이던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소비를 이끌어내려면, 다시 말해 총수익, 기업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늘어나게 하려면 결국에는 무엇을 소비할지를 기업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기업들이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그런 물건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5쪽 보시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키덜트족, 그루밍족이라는 별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인의 차별화된 욕구를 반영하는 상품이 많다. 키덜트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키드와 어덜트의 합치어진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는 어른의 성인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그런 아동들이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것들, 뭐 만화나 프라모델, 뭐 건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루밍족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그루밍 선생님이 집에서 이제 그 음악을 틀어놓을 때 그 중에 많이 틀어놓는 음악이 아이유의 블루밍이거든. 그래서 자꾸 지금 그게 말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랬고요. 어쨌든 이 그루밍족이라는 거 이제 남성들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굉장히 자신을 가꿀 줄 알고 그런 화장품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지. 선생님 친구 중에도요, 이 남자인 친구인데 정말 이 로드샵에 있는 모든 틴트나 아니면은 비비크림에 대해서 그 어떤 걸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걸 다 아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뭔 얘기를 하다 카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성들을 위한 화장품이나 아니면 남성들의 어떠한 남성들의 아름다움을 이제 막 꾸밀 수 있는 것들의 그러한 상품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이런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연장된 설명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39쪽으로 가보세요. 39쪽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 이제 1인 가구에 맞추어진 상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TV 예능 프로그램에 그 유명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생님도 혼자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아.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은 혼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거대석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그런 좌석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 다음에 편의점 도시락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이제 자취생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팔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산업 전반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대충 끼니를 때우는 대신 건강식으로 요리를 해먹으며 1인 생활을 즐기는 가구들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최근에는 혼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식사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배려들도 눈에 띈다. A 영화관은 싱글석을 한 열 전체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5열을 만들었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B 영화권은 크리스마스 싱글 묶음 상품을 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혼자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예매권, 콜라, 팝콘 이런 거 세트를 만들어줬던 모습들이 또 나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성장한 이
1인 가구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기업들은 맞춤형으로 딱 마케팅으로 전략을 딱 짜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어쨌든 총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실시를 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 파트 왔고 교과서는 이제 밑줄 치고 넘어갈 텐데요. 거기 밑줄 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기업 형광펜 쳐주시고요. 자, 밑줄 생산활동의 주체, 그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그 다음에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수요자, 그리고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 생산 요소에 대해서 수요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정부에게는 납세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줄의 밑줄, 기업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 그리고 그 다음 줄의 밑줄, 기업은 이와 같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 이윤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윤에 대한 공식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총 판매 수익, 줄여서 우리는 총 수익, 그 다음에 총 생산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총 비용,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또 형광펜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우리가 총 수입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총 수입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양서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너네가 뭘 제일 필요할까? 맞춤형 개인 와이파이를 판매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의 5,000원, 그러니까 한 대에 5,000원을 내가 판매를 하기로 했어. 가격에다가 5,000원을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220명 학생들 중에서 200명이 이거를 산다라고 하면은 이게 곧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될 테니까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원이 나의 총 판매 수입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100만 원? 괜찮네. 근데 뭐 알다시피 선생님은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 기술적으로는 내가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얘들아, 이거 하나 팁인데, 우리 2단원 가면은 선생님이 몇 번 그려주긴 했지만 그래프를, 이게 이제 수요 그래프고 이게 이제 공급 그래프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알게 될 그런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축에 대해서 가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축에 대해서 수량 혹은 판매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판매량? 그러니까 수량, 거래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P 곱하기 Q야. 알겠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이 Y축과 X축을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이 X축과 Y축을 곱하는 것이 총수입이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문단의 밑줄, 기업의 목적은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의 추구, 밑줄 쳐주시고요. 그 문단의 마지막 줄에 가게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밑줄, 기업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산을 이끌어 나가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얘들아 뭐 정치적인 이런 입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이건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의 이론인데, 선생님의 이론? 선생님의 생각인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정 부분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면에 보면은 이제 기업들도 분명히 어떠한 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나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타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인데, 이건 이제 선생님의 생각인데, 조선시대 때 혹시 여러분들 국사 배우다 보면 이런 거 알아요? 사홍공상? 이런 기계 아나? 그치. 그러니까 이 선비 공부하는 거가 제일 우선, 그 다음에 농사, 그 다음에 만드는 거, 그 이제 공업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상업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체 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천시했다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이제 선생님의 생각에서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시각이 어른들한테는 특히 더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 세대나 선생님 세대 같은 경우에 이런 시각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기업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월급이나 이런 거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됐던 것들이 좀 현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기업이 여기 교과서에도 써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봤지만 새로운 기술이 분명히 나오게 되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업이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서줘야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많이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기업들 취직하시고 들어가실 때 자신들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업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당연히 기업들도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를 같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업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0쪽 넘어가서요. 첫 번째 문단에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밑줄, 상품 시장에서와는 달리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을 소유한 가게가 공급자이고 기업은 수요자이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넘어오셔서 납세자 부분에 또 밑줄 쳐보도록 할게. 기업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다. 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가게가 대표적으로 내는 그러니까 세금을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사단법인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양서고등학교도 학교 법인 우진학원, 선생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무튼 그랬을 때 이 법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의 법적인 입장에서 그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람으로 치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의 법률적인 용어야.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는 거라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 그 사람을 하나의 이제 인격체라고 다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소득세는 가게, 법인세는 기업,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0쪽에 생생탐구 가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10차시 가게에서처럼 여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써놓는 칸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요건 우리 하고 갈 테니까 시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생생탐구 한번 칸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했죠? 이 지난 차시 4주차에 대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희들이 확실히 1주차에 비해서 과제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 느려졌어. 선생님 그거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하나를 안 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댓글도 많이 달아서 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늦게 제출한다고 뭐 선생님이 안 받아주시겠지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올리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직 2주차를 안 냈다, 뭐 이래도 무조건 올려야 돼. 그래야 나중에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밀려도 꼭 늦게라도 내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주차 과제 얘들아, 가계가 쓰는 거였고 11주차가 왜 우리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 해가지고 밴드웨건, 베블렌, 스노브, 의존 효과에 대해서 4가지 쓰는 거 있었잖아. 그리고 가계 문제풀이, 요렇게가 이제 4주차의 그 과제였는데, 여러분들 이것들 중에 3개 중에 하나 꼭 빼먹은 친구들이 유독 좀 많았던 주차였었어. 내 생각에는 11주차 앞뒤에서 내가 과제 설명을 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하나 좀 빼먹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 꼭 내가 그 댓글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과제 안 올리신 거 있으시면 꼭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이제 5주차 과제 여러분들 올리실 때 교생 선생님께서 왜 그 사회적 책임? 그 파트? 7대 핵심 주제 중에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사회적 핵심 주제 7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거까지 13차시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A, B, C, D, E, F, G 우리 답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지출과 수입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얘들아, 수입은 벌어들이는 거, 지출은 나가는 돈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A, B, C, D, E, F, G 중에서 수입 부분이 결국에는 판매하고 벌어들이는 부분이니까 D, 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지출 부분이라고 하면은 A, B, C, F, G 이렇게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것들을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은 결국 얘는 상품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 F, G 중에서 A, B, C, F까지가 생산 요소의 수요자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생산 요소 수요자.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 같은 거 샀다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그 재화들을 또 사들인 거니까 얘도 결국에는 생산 요소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A, B, C, F까지는 이렇게 써주시고 G는 납세자라고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경제적 역할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혁신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까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와서 41쪽 가보시고요. 네 번째 줄에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 밑줄 치시고요. 기업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하는 정신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경영자나 기업가나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용법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게 맞는 예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경영자는 선생님, 그 다음에 기업가는 스승님 정도의 비유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뤄내는 사람한테 부여되는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가. 선생님도 어쨌든 내가 교직에 계속 있게 된다면, 그리고 뭐 모르겠어, 어떻게든 가르치는 상황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있다면은 선생님도 스승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 정말 하고 싶고 그렇게. 그래서 뭐 내가 뭘 또 얘기하겠다는 건 아닌데, 뭐 아무튼 선생님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유독 좀 정말 참된 의미의 교사, 참된 의미의 선생님, 참된 의미의 스승님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까지 우리 살펴봤고, 그 문단의 마지막 줄의 밑줄,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 수입을 증가시키고 총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영자랑 기업가가 어떻게 차이가 났냐라고 한다면, 경영자는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역할인 거지. 그리고 우리
그 생산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치? 아, 너 맞지? 아, 노동, 토지, 자본, 경영 이렇게 얘기했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경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운영하면서 이 생산 요소를 결합해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기업가는 이제 단순하게 운영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 한번 요거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까? 그리고 요렇게 신제품을 한번 출시해볼까? 혹은 조직의 문화를 한번 바꿔볼까?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기업가가 그렇게 혁신을 가지고 뭔가 정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길을 과감하게 가면서 내놓은 제품이 인류의 역사나 인류의 생활을 진짜 확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창의성과 새로운 시장을 보는 안목, 신속한 결단과 인내, 높은 사업 몰입도 이런 것들로 오늘날에도 기업가 정신의 귀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경영학과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잘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업가 정신을 한번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물건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그러니까 그리고 기업가 입장에서도 기업의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수직적인 문화였다면 이제는 수평적 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런 꼰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척결하고 정말 능력 중심의 그러면서도 사원들의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시하면은 이게 대기업일수록 그 경영자, 그러니까 기업가가 바꾸어낸 그 생산 방법, 다시 말해 경영의 수단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그룹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다 영향이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서 월급을 받으면 사실은 그 가족한테까지 다 이게 연관이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갈 수 있는 것이 또 기업가 경영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팁을 줄게. 당연히 우리 세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없고 AI, 인공지능, 로봇, 코딩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기업가들은 염두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스타트업. 그래서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어떻게 창업을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이제 벤처기업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많이 시작이 된 건데, 결국엔 이 벤처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는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공학이나 기술도 조금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상 문이과를 많이 없애가는 추세인 거고, 그런 건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되고, 요즘 이제 우리 알잖아.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퇴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약품에 관해서 조금 더 산업적인, 지금도 많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연구하고 산업을 꾸릴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작년에 삶이 했던 얘기 기억나니? 우리나라 무역구조 봤을 때 중국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에 또 미국이 거의 또 엄청 포션 크게 차지하고 베트남이 3위까지 올랐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전 세계 인구의 1등이 중국인인 건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2등이 어디라 그랬냐? 인도. 근데 그 인도가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의 그 10위 안에 수출국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인도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다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우리가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경영자, 기업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열심히 할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이런 것들로 정말 많은 것들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잊고 살아가는 위인 중에 한 명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봅시다. 에디슨은 전구를 생산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일련의 발명품들을 고안한 유일한 인물은 아니고요. 영국인 물리학자가 사실은 먼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에디슨은요, 기술적인 요건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문단 쭉 가봐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나 그 다음에 전력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좀 밑줄 쳐보도록 하자. 과학자 스완은 제품을 발명한 데 그쳤지만 에디슨은 산업을 창출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단순하게 공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하고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디슨을 더 많이 기억하고 에디슨의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1쪽의 날개 부분 좀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인 기업이나 가족 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좀 밑줄 치고 가자. 소규모 기업에다 밑줄 쳐주시고요. 소유자가 곧 경영자에다 밑줄 쳐주시고 그 다다음 줄에 밑줄 주식회사 밑줄 쳐주시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 다시 말해 1인 기업, 1인 기업이나 가족 기업 같은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경영자인 경우가 많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제 가게, 동네에 이제 있는 스토어 가게, 우리 가게랑 헷갈릴까봐 그 스토어 그런 가게들은 이제 이런 소규모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 사장님, 카페 사장님,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면서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대규모로 갈수록 소유자랑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경영자는요, 이 사람은 이제 CEO, Chief Executive Officer. 미안해, 선생님 영어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영자라는 것은 그 기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도 페이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토지, 어떻게 노동, 어떻게 자본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갈 건지, 얼만큼 물건을 뽑아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쪽인 거고, 소유자는요, 대표적으로 얘들아 대규모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선생님이 작년에도 주식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지만,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주가 되어서 이 기업의 이윤이 남았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을 거잖아. 그래서 왜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사면 선생님은 주인이게 아니게, 주인이기는 해, 영향력은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회사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그 회사에서 열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이게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소유자랑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 따라서 소유자와 경영자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이제 우리 42쪽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15차시 수업은 이제 강의로 진행되지 않고 역시 문제풀이로 진행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14차시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테이크로 내가 그냥 쭉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또 교생 선생님이 일찍 끝내주셨잖아.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은요, 기업가 정신, 혁신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책임까지 여러분들 풀릴 수 있도록 합시다.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우리 기업 파트에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건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납세자라는 경제적인 역할을 한다. 추가적으로 기업이 해야 될 것이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랑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다가는 여러분들 5번째 줄에 밑줄 쳐주시면 되겠어요. 4번째 줄 끝에부터.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줄 끝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업은 본연의 목적은 이윤 추구 목소리가 이윤 추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제일의 목적이지. 근데
결국에는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게끔 해줬던 것들이 되게 많잖아. 아까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가게가 소비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 기업은 계속 물건을 찍어낼 수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쨌든 공공재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기업이 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기업 안에서의 그 구성원들도 사실은 그 기업을 위해서 헌신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기업이 그 이윤을 가지면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그것들을 환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기업이 우리 7대 주제 선생님 그 교생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보자고. 조직 거버넌스라는 게 뭐냐면,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얘들아, 우리 이제 문과 친구들 중에 행정학과 나중에 가는 친구들 가 보시면은 이 거버넌스가 이제 영어로 거번, 통치하다라는 것을 이제 명사형으로 붙인 건데요. 이 거번이라는 것이 결국 통치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학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라고 아직 통용되진 않았어. 그래서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행정학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이다 보니까 이 정부 조직이나 관료를 어떻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걸 꾸리느냐라는 거거든. 쉽게 말해 이제 조직 꾸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가지고 와서 기업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조직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 수직적인 문화를 이제 타파하고 수평적인 문화로 이제 관행을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업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편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편하게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권. 당연히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공정무역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작년 통합사회 시간 때 윤리적 소비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 총수입을 올리고 총비용을 줄이는데 총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막 아동들 노동 착취하고 제3세계 노동 착취하고 이게 아니라 각자의 인권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동 관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최근 이제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 대기업이 있으면 그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하청 기업들이 갑을 관계가 되어서 갑질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인 거지. 갑을 관계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로서의 갑을이 아니라 정말 대등한 관계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환경, 당연히 이제 그 주변에 일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공정 운영 관행, 법률적으로 탈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법률 잘 지켜가면서 할 것들은 다 해야 된다. 소비자 문제, 소비자가 어느 정도 그 항의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어떠한 그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소비자 센터 이런 것들도 있고, 왜 소비자 목소리함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소비자와 소통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대형마트 얘기했으니까 말하는데, 대형마트 3층이나 4층 같은 데 가면 문화센터, 줄여서 이제 문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교육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업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심화적인 설명이 프린트 15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5쪽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15쪽. 자, 15쪽 가보시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소비자나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크게 이제 4가지 책임을 꼭 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자선적 책임. 그래서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해야 하는 책무인데, 기업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기업이 어쨌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재화 서비스는 어쨌든 개인들, 그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에 세금 납부하고 주주에게 배당금 같은 거 지급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윤리적 책임, 사회 규범에 부합하는 기업 활동.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안전 같은 거 당연히 신경 써야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법을 준수하는 내에서의 기업 활동, 회계의 투명성, 공정거래, 소비자의 권익보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선생님 하나 부탁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경영하는 친구들 중에 제발 분식회계 회계 이중장부 이런 걸로 뉴스에 나왔는데 막 너희들이 막 나오고 있으면 선생님 되게 슬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윤리적 책임 꼭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법적 책임이랑. 그러면서 자선적 책임. 교생선생님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윤 추구한 거를 다시 이제 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하는 거지. 그래서 자선 사회복지 사업,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장학생들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생 그 기업으로 선발되면은 대학교의 등록금을 비롯해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장학금에다가 나중에 공부 다 마치고 와서 기업에 취직시켜 주는 것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거든. 우리 친구들 중에 장학금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런 외부 장학금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대학교 가셔서 좀 알아보시고 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책임의 기업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말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등장한 모델이야.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모델을 처음 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대학교 가서 선생님 경영학과 친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끼리니까 해도 되겠지? 어쩌다 보니 경영학과 친구랑 소개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 선생님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친구라고 이야기를, 그 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분이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본인은 고등학교 때 교대를 가고 싶었는데 교대를 안 가고 연대 경영학과를 왔던 이유가 사회적 기업을 해보고 싶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모델이냐면, 기업은 기업인데 이윤 추구는 하는데 그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42쪽 맨 첫 번째 줄에 사회적 기업 첫 번째 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좀 밑줄을 치면서 가자.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형광펜 쳐주시고, 밑줄 이보다 더 나아가 사회공헌이라는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수익 창출 활동을 한다. 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돼. 그러니까 기업의 당연한 목적인 이윤에 대한 추구는 하는데 그 이윤에 대해서 이걸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인 차원에서 뭐를 설명하고 싶냐면,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를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돼. 대표적인 사례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어봐봐. 노동시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채용하는 시장에서 당연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으면 당연히 비장애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법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온 게 장애인 의무 고용제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 근데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해서 그 기업 자체가 아예 다 장애인들만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은 생산부 그 얘기만 계속 여기는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의 여러분들 그 프린트 정의를 좀 살펴보시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를 통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 공동체에 다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공정무역 제품들만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분들 중에 그 기업 이렇게 생각나는 기업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14차식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내고 싶은 건, 14차식 과제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검색을 해보시고 이 교과서랑 개념 프린트에서 배운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으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사회
사회적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알게 된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과제에다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회적 기업 중에 어떠한 기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기업은 어떻게 경영해서 사회적 기업이래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혹은 뭐 선생님 저는 사회적 기업이 뭐 언제부터 생겨났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조사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사회적 기업이 사실 현실에서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은 잘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은 또 되게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사회적 기업이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에 대해서 연구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어쨌든 그런 거 조금만 이렇게라도 좋으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뭐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한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를 다시 이제 교생 선생님이랑 했던 거를 선생님이랑 또 다시 다 정리해서 개념 다 살펴봤고요. 정리하고 가자.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납세자,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혁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프린트와 개념 프린트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업 파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비용 법칙이에요. 비용 법칙. 이것도 선생님이 붙인 별명? 이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효용 법칙이 있었다면 기업에서는 비용 법칙이 욕 아닙니다. 비용 법칙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효용 법칙 우리 봤을 때 왜 우리 총편익, 그다음에 총효용, 그다음에 한계 편익, 한계 효용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잖아. 하나하나 올라갈 때. 그런 것처럼 이 비용 법칙도요. 기업의 입장에서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수익과 총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져 있는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 프린트 우리 비용 법칙 보시면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이 뭐가 있냐면 여기 총 6가지가 나왔는데, 총수입, 한계수입, 한계라는 말을 원래 여기까지 쓰진 않는데 한계수입,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계 그때 효용,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했었으니까 그거랑 좀 대비하려고, 그 다음에 평균수입, 그 다음에 총비용, 그 다음에 한계비용, 그 다음에 평균비용, 이 6가지의 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비용 법칙은 딱 하나만 알아줘. 뭐냐면 우리 효용 법칙은 한 단계씩의 한계 효용을 따져가지고 그걸 큰 순서대로 나간다가 큰 골자라면은, 비용 법칙은 이 공식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총비용은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수입은 총수입에서 생산량을 나눈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평균 수입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은 재화 1단위 생산을 늘릴 때 추가되는 수입, 한계 비용은 1단위 생산을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이다 라고 보여지고,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은 그 총 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 총 비용은 평균 비용으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 프린트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 6쪽에 7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가보면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면은요 7번 문제 보시면 표는 2016년 11월 14번 문제입니다. 표는 A기업의 XJ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가장 기본 베이직의 문제라 선생님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생산량이 1, 2, 3, 4, 5, 6, 7이라고 되어 있고, 총수입, 총비용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6, 12, 18, 24, 30, 36, 42 이렇게 있는 거고, 총비용은 4, 6, 10, 16, 24, 34, 46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 기업이 지금 그 문제를 보면은 1, 2, 3, 4, 5, 6, 7 7개를 만들고, 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다 판매
판매가 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 있잖아. 그랬을 때 기업은 이 개수 중에서 몇 개를 생산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해왔던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몇 개를 생산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 너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잡았어야 돼. 선생님, 이윤이 결국에는 기업이 극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들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야. 한 개 만들었을 때 나는 6만 원을 벌어들이고 4만 원을 썼으니 2만 원이 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2, 6, 8, 6, 2,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서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지점에서 생산해야 기업이 최대로 생산되는 거, 그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비용 법칙의 기본 골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조건 많이 생산해야지 많이 벌어들인다가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결국엔 이윤을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그 뉘앙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비용 법칙은 문제 나올 때 항상 이 총비용은 그래도 계산이 나와. 그러니까 이 물건을 몇 개 만드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일단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여기서 이제 평균 이것들 요 한계 수입, 한계 비용, 평균 수입, 평균 비용 설명해 줄게. 자, 한계 수입은요, 한 단위 더 생산할 때마다 늘어나는 비용이다, 수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증가할 때 6이 늘어나고, 요렇게 증가할 때 6이 늘어나고, 요렇게 증가할 때 6이 늘어나고, 이렇게 증가할 때 6이 늘어나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얘들아, 총수입 선생님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가격에다가 판매량 만큼 된다고 했었어.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하나가 늘어나고 두 개가 늘어나고 세 개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정 부분 비율이 똑같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 수입은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걸 뭘 뽑아낼 수 있냐면, 결국 이 상황에서 한 재화의 가격은 6만 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요. 6만 원. 그치? 그러면은 하나 팔았을 때 6만 원 버는 거고, 두 개 팔았을 때 6, 2, 12, 12만 원 버는 거고, 세 개 팔았을 때 18만 원, 네 개 팔았을 때 2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평균 수입에 거기 공식에 보시면은 가격과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그러니까 요거는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일정 부분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이 일정 부분 똑같아진다고 한다면 이 재화의 가격은 6만 원이다라는 것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평균 수입이라는 정의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 평균 수입이 결국에는 총 수입에서 생산량, 근데 여기서는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같다네. 그러니까 생산량을 나눈 건데, 이 총수입이라는 것이 결과적, 카메라에 잘 들어오나? 총수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잖아. 가격 곱하기 생산량. 그랬을 때 생산량 약분이 되니까 결국 평균 수입은 가격만 남거든. 요거 다시 좀 써줄게. 여기다가 그 평균 수입은 공식으로 봤을 때 생산량 분의 총수입인 거고, 그리고 이 총수입은 다시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판매량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판매량하고 생산량이 똑같다고 되었으니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 평균 수입은 가격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비용에서도 한계 비용 따질 수 있겠지. 4에서 6 커졌으니까 2, 그 다음에 6에서 10 커졌으니까 4, 10에서 16 커졌으니까 6,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비용은요, 이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 비용은 4에서 1 나눈 거 4,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6을 2로 나눈 3, 그 다음에 10을 3으로 나눈 3분의 10, 이게 이제 평균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6가지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 비용 법칙 나오면 무조건 요렇게만 잡아주면 된다고. 그랬을 때 이것만 잡고 여러분들이 총수입, 총비용, 이윤만 딱 잡으면 그 밑에 1, 2, 3, 4, 5선지는 다 풀려. 그 가봐.
1번 생산량이 4개일 때 X제 한 개당 생산 비용이 가장 작다. 이거 뭘 구하라는 거니 지금? 그렇지. 얘는 한 개당 생산 비용이니까 평균 비용인데 16을 그럼 4로 나눠야 되는 4인데 이미 아까 여기 3이라는 평균 비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1번 탈락이에요. 2번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아니 우리 3개라는 거 잡았어. 3번 모든 생산 수준에서 이윤은 양의 값을 가진다.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값이 있었습니다. 3번 아니고요. 4번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감소한다. 2, 4, 6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한 개 비용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판매 수입은 일정하다. 지금 6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얘네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 표만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클리어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들로 연습하고 있잖아. 기출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총수입과 총비용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것이 여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아까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15쪽. 그래서 15쪽을 가시면요. 거기 표는 개념 프린트 15쪽. 표는 갑기업의 X제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을 나타낸다. 갑기업은 X제를 5개까지만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두 문제 나와 있거든. 이윤의 극대화 지점과 이 제화의 가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비용 법칙에 대한 문제를 다 푸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그 뒤에 두 개를 답을 달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얘들아 이렇게 비용 법칙 나오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지? 무조건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 뺀 거다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보는 순간 다시 표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평균 수입을 총수입으로 바꿔줘야겠지. 평균 수입이 10으로 쭉 나타나져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0에다가 1 곱하면 10, 20, 30, 40, 50 총수입은 이렇게 잡힌다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지금 나왔으니까 너네 이거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총비용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 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이다.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당 6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되지. 6 곱하기 1은 6, 그럼 6 곱하기 2, 12, 그 다음에 7 곱하기 3, 21, 7 곱하기 4, 28, 5 곱하기 7, 35.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게 되면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되고요. 10에서 6 빼면 4, 그 다음에 20에서 12 빼면 8, 30에서 21 빼면 9, 그 다음에 40에서 28 빼면 12, 50에서 35 빼면 15. 그래서 이 경우에는 5개째 생산할 때가 가장 이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 이윤의 극대화 지점은 5개를 생산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재화의 가격 우리 뭐라고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평균 수입이 일정하다라는 것에서부터 10만 원이다. 이 재화의 가격을 10만 원에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이제 4-1의 그 문제 프린트를 푸실 때는 총수입, 총비용, 이윤을 놓고 계산하는 이 비용 법칙에 대한 문제 풀이들이 쭉 이제 여러분들 나와 있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15차시는 여러분들이 자습하시면서 선생님이 올려드린 답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해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차시, 14차시, 15차시 과제까지 딱 완수해서 우리 그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기업을 끝내는 걸로 오늘 주차 수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이 조금 넘어갔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혹시 만약에 중간에 힘들었다면 쉬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아마 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원격 수업으로 좀 하고
정부는 제발 현장 수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과제 잘 올려주시고요. 우리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우리 어서 빨리 보도록 합시다. 안녕.